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살았다. 어머니는 삭발질을 해서 겨우 집안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성실껏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하였다. 한영이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열심히 글을 읽으니 학문은 점점 깊어져 갔다. 세월이 흘러 한영이는 나이 16세 어엿한 총각이 되었다. 그런 그의 귀에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영이는 그동안 한 공부를 시험할 겸 과거를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살림을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민만 할 뿐이었다. 그런 그한테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요즘 왜 이리 기러기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러자 한영이가 마음을 다잡아먹고 말했다. 어머니, 머지않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답니다. 이번 과거에 응시해서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애서 한약길이 얼만데 어린 몸으로 어떻게 한양을 간단 말이냐. 내가 가면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이대로 죽치고 있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라무라. 네, 어머니. 한영이는 보침에 집신을 쌓아 짊어지고 걸어서 과거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어떤 거울을 지나가는데 여러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다가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은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다. 나무 막대기 끝에 개통을 찍어대는 판수 코에다가 들이대고는 깔깔대고 웃었다. 이놈아, 구려 죽겠지? 구려 죽겠어. 그럴수록 애들은 더 재밌어 하면서 장난을 쳐댔다. 그러더니 아예 판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도망가면서 잡아보라고 소리쳤다. 예끼 이놈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쫓아가서 아이들을 혼내고 지팡이를 찾아 판수에게 돌려주었다. 어디 가는 뉘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오? 나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저랑 함께 가십시다. 나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어 가구려. 한영이는 가난한 모사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으나 마지못해 그 뒤를 따랐다. 막상 그 집에 도착해서 보니 뜻밖에도 규모가 큰 귀화집이었다. 알고 보니 그 판수는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다. 한영이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잘 묵고 나서 이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자 판수가 말하였다. 이렇게 오신 길에 내가 앞니를 점쳐 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 그 말에 솔깃해서 한영이는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다. 판수는 사주를 꽂고 산통을 흔들면서 한참 동안 헤아려 보더니 정궤를 뽑았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들었구려.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급제금 보고 꺼사요. 그 말을 들은 한영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보세요, 판수님. 죽을 수가 있다면 사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방도를 알려주세요. 앞에 고비 두 번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가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이 아주 어렵군요. 그러더니 판수가
작은 쌈지 하나를 내밀었다. 세 번째 죽을 고비를 이르거든 이 쌈지를 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겁니다. 한영이는 쌈지를 받아든 다음 마음을 다잡아 먹고서 길을 나섰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어떤 주막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날 밤 한영이가 방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보니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여자는 한영이한테 술을 따라서 권하더니 곁에 다가와 앉으며 손길 같은 손으로 한영의 손을 부여잡았다. 예쁜 여자한테 손을 잡기는 처음이라 한영이는 뭔가 마음이 다 어질어질할 지경이 되었다. 이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다. 한영이는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보아하니 혼이 나시는 것 같은데 남편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아무 생각 없으니 그냥 술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영이 정색을 하고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무안해져서 그냥 상을 두고 나가버렸다. 바로 그때 어떤 남자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한영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또 누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오늘 밤 길을 떠난 척하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며 둘 다 죽이려고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한영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렸다. 까딱하면 칼날에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다. 주막 여자의 한영이를 잘 대접하고 여비까지 보태서 보내주었다. 마음을 잘 먹은 덕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꾸로 복을 받은 셈이었다. 이제 두 번의 고비가 남은 건가? 한영이는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에 당도했다. 그는 한 객사의 숙소에 정해놓고 구경차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 날이 어두워져 숙소를 찾는데 이 길이 이 길 같고 저 길이 저 길 같아 이 집 저 집 같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새 밤이 익숙해지고 말았다. 인적이 다 끊긴 길에 혼자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치 좋은 사내가 몇이 달려들더니 한영의 입을 틀어막고 다짜고짜 자루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어깨 너머 메고는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다. 한영이가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으리으리한 대갓집의 별당이었다. 한영이는 종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으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녀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저희 부모님이 시킨 일이랍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남모를 도련님을 데려온 거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오.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끝내 이를 꾸미고 마셨답니다. 애동딸이 청산가불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면서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대신세를 잊고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처녀를 위로하니 처녀는 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다.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 두 개를 꺼내더니 한영이한테 주었다. 제 마음이니 이를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지요. 술 곳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하늘 수 없이 금덩이를 받아서 품에 넣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건장한 하인 둘이 한영이를 끌어내다가 자루에 집어넣어 어디론가 향했다. 강문에 집어넣거나 땅에 파묻거나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한영이는 체념한 채 댐에다가 가다가 문득 품 안에 있는 깃덩어리가 생각났다.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 2개가 있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네들한테 못할 짓 하느라 고생인데 나눠 쓰도록 하세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잠깐 확인해 보면 알게 될 일입니다. 하인들은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열고 보니 정말 한영이 품속에 금덩이 2개가 있었다. 하인들은 뜻밖의 행적에 입이 한 방만하게 벌어졌다. 아, 이제 됐으니 나를 갖다 버리시구려. 젊은 하인이 다시 한영이를 자루에 넣으려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나서서 만류했다. 아석에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분을 죽이면 어찌 천별이 없을까? 우리 둘이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이야. 듣고 보니 과연 그러했다. 부하인은 한영이를 풀어주고 자루에 돌덩이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또 한 번에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를 응시해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 이름 없는 시골 총각이 장원급제를 하자 조종이 온통 들썩거렸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두 정승 모두 홍기가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는 차에 장원급제한 한영이를 사유로 점찍었다. 이정승, 김정승 차전으로 나서서 한영이를 사유로 맞으려 하니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 결국 임금이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듣자니 이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숙 딸은 17이라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숙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김정숙 딸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루바삐 어머니를 뵙고 싶은 생각이었으나 김정숙 댁에서 어찌 서두르는지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혼례를 오르게 되었다. 김정숙 딸과 결혼한 그날 밤 한영이는 이런저런 심란한 생각을 들고 뒤도 마려워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어떤 복면을 한 사내가 살짝 담을 넘어 들어오더니 솔살같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마 후 검은 그림자는 다시 나와 담을 넘어 사라졌다. 한영이가 얼른 밤에 들어가 보니 아뿔싸 신부가 칼에 찔려 죽어 있었다. 한영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집안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았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칼에 찔러 죽었답니다. 김종숙 부부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한영이한테 사장 얘기를 들은 김정숙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한영이를 쏘아보기 시작했다. 사랑하던 외동딸을 잃은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음날 포도제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사건 조사를 시작할 때 갑자기 김정숙이 한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오. 전부터 우리 아의 혼인이 탐탁치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린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딸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소.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저놈을 단단히 조사해 보시오. 날벼 같은 소리였다. 한영이가 나서서 변명을 했지만 김정승은 막무가내였다. 김정승의 고세가 어찌나 당당했던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설설 기었다. 그는 한영이를 옥에 가두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끝까지 범인이 안 잡히면 한영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제 고생하던 한영이는 문득 판수가 전해준 쌈지가 생각났다. 그는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바치면서 거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 테니 헤아려 보라고 간청했다. 한영이가 준 쌈지가 들어있는 건 누런 종이에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가 세 개가 쓰여져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궁리해도 그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물어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뜻을 푸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새 그 쌈지에 대한 이야기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정승에게 쌈지를 전해주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뜻이 풀리지 않으면 혼란의 주범인 한영이는 처형하겠노라고 하였다. 한영이가 죄 없이 갇혀 있다고 믿던 이정승은 그 뜻을 풀이하려고 무지 애를 썼다.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저히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 지켜보던 애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이정승은 한숨을 내쉬며 사정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러자 이정승의 딸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풀어보겠노라고 쌈지를 받아들었다. 쌈지를 열고 종이를 잠깐 살펴보던 이정승 딸은 금세 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란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럴항에 흰 백자가 세 개 있으니 백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김정상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숙의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황백삼은 관가에 붙들려 오자 겁에 질려 재상을 털어놓았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숙의 딸이 함께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말을 듣지 않으므로 홧김에 찔러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영이는 옥에서 풀려나자 전에 김정승한테 한영이를 빼앗겼던 이정승이 한영이를 사위로 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는 별다른 경쟁 없이 한영이가 이정승의 사위로 정해졌다. 한영이는 혼인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을 구해주는 은희기로 한지라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살펴본 한영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영이를 보쌈일 당에 잡혀왔을 때 금덩이를 내두던 그 처녀였던 것이었다. 둘은 그만 너무 놀랍고 반가워서 말문이 막혔다. 이정수 댁 식구들 그리고 시골에서 모셔온 한영이 어머니까지 그 사연을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그 사내는 원래 중국 사람으로 자신의 아비가 유명한 호수였는데 그만 백호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선친의 온순을 갖고자 백호를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백호가 울진에 있는 이 산속의 동굴에 자리를 잡고 있자 그 또한 산골짜기에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사내는 그동안 수차례 백호와 겨루었으나 서로 힘이 비슷하여 어느 한쪽도 승부가 나지 않아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 불현듯 곽재욱에게 도와달라고 청했다. 곽재우는 겸손하게 사내의 창을 사양했다. 허허, 형씨 같은 분도 이기지 못하는 백호를 어찌 제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저 내가 백호와 싸우고 있을 때 형씨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한번 큰 소리로 호통을 쳐주시면 됩니다. 호통이라니요. 그렇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리라. 곽재호는 사내의 부탁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곧바로 백호가 있는 동굴로 갔다. 곽재우는 바위 뒤에 숨어서 사내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사내는 먼저 굴속을 향해 무언가 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든 창을 동굴 안쪽으로 틈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굴속에서 커다란 몸집의 백호가 성큼성큼 뛰어나오더니 사정없이 사내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마침내 사내와 백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내는 연신 향을 휘두르대며 백호는 날렵하게 몸을 굴려 자신의 찌르는 탕을 이빨로 물고 흔들어댔다. 박재우는 바위 뒤에서 호통을 칠 생각조차 까맣게 있고 백호와 사내가 싸우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다. 잠시 후 백호는 지쳤는지 으르렁으르렁 굴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박재우는 그제서야 사내가 부탁한 것이 생각났다. 박재우는 사내에게 달려갔다.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싸우는 모습에 정신 팔려 호통치는 것을 잊었소. 괜찮소. 오늘은 백호와 싸우는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랬을 거라 생각했소. 그러나 내일은 꼭 호통치는 것을 잊지 마시오. 다음날 다시 사내와 백호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역시 곽재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호통은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그깟 호통 한번 치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단 말이오. 미안하오. 내일은 꼭 호통을 치리다. 이거 참 대장부 체면이 말이 아니구려. 곽재우는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다. 아니요. 내가 잠시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구려. 미안하오. 허나 내일은 꼭 부탁하오. 곽재우와 사내는 서로 위로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곽재우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사내와 백호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싸움이 어느 정도 진척될 무렵 곽재우는 바위 뒤에서 뛰어나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내 이놈! 그러자 백호는 곽재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사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으로 힘껏 백호의 뒤통수를 찔렀다. 백호가 괴로운 듯 몸을 뒤트는 사이에 사내가 백호의 목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하자 백호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이제야 아버지의 온수를 갖게 되었소. 이 모두가 형씨 덕이오. 사내가 곽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처자 옆에 앉히고 말하야 했다. 형씨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아버지의 온수를 갚을 수가 있겠소. 사실 이 아이의 모친도 백호한테 목숨을 잃었을 때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소. 이 아이가 자신의 온수를 갚아준 은혜에 보답한 뜻으로 평생 형씨를 모시고자 하니 거절 말고 거두어 주기를 바라오. 그럼 난 이만 길을 가겠소. 박재우는 사내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는 다시는 보게 될 것이 아니라고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박재우는 사내가 사라진 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박재우는 유병을 일으켜 함안으로 적군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의병으로 나선 그 사람들에겐 하나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태반이었다. 그들은 실전 경험은커녕 군사훈련 한 번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병들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은 서서히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전후 사방으로 말을 달리며 외병과 대적하던 곽재우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지쳐갔다. 곽재우가 더 이상 외병과 대적하기에는 무리일 거라고 판단하고 후퇴 명령을 내리려 할 때였다. 갑자기 붉은 옷을 입은 장수가 어디선가 말을 타고 나타나더니 외병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느닷없이 나타난 그 장수는 시퍼런 칼날에 외병의 목은 가랑잎처럼 하나 둘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외병은 사기가 떨어져 결국 후퇴를 거듭했다. 붉은 옷의 장수는 적들을 후퇴하는 것을 보고는 곽재우에게 다가갔다. 오래간만이군요. 곽재우는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장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전에 창으로 백호를 죽였던 그 사내였다. 아니 이게 누시오. 참으로 오래간만이요. 사내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곽재우에게 주었다. 이것을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이오? 이것을 입고 전쟁을 치르면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외다. 사내는 그렇게 말한 다음 곽재우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 곽재우는 사내가 준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였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내의 말처럼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매번 승리를 했다. 그 뒤 사람들은 곽재우를 일러 홍위 장군이라 불렀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나자 나라에서 부르는 것도 사양하고 자신의 식수를 데리고 울진으로 내려가 그곳에 남은 일생을 보냈다.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선비들이 들어가는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커다랗고 흉측하게 생긴 괴물의 아가리 속이었다. 괴물은 능청스럽게도 큰 아가리를 벌리고 선비들을 하나둘씩 한 입 가득 삼키고 있었다. 신숙주는 몇 번이고 두 눈을 비비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자리에 우뚝 서서 갈 길을 방해하는 신숙주를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신숙주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뒷걸음을 치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깜짝 놀란 신숙주가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아래 위 청색 옷을 입은 동자가 천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자는 신숙주에게 뭐라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괴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무 놀라지 마시오.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은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만든 환영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짓으로 꾸민 환영이라고? 공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신숙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괴물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과연 거기에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그제야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빛을 받아 현명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현판이 우글부글한 단청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걸려 있었다. 신숙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꾸짖듯한 목소리로 동자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 회개한 짓을 벌였단 말이냐? 동자는 처녀조조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선생님께서 후일 큰 인물이 될 거란 걸 미리 알고 있는 평생 선생님 곁에서 모시고자 온 것입니다. 신숙주는 할 말을 잃고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록 나이 어린 동자라고는 하지만 좀 전에 자신이 보았던 그런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소년 같지는 않았다. 더구나 말하는 투로 보나 청색 옷을 입은 기이한 차림새로 보나 비상한 동자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숙주를 놀라게 한 건 동자의 다음 말이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선생님께서도 제가 범사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생님과 말을 주고받는 지 한참 되었는지도 주위 사람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신숙주가 주위를 둘러보니 과장으로 향하는 선배들 중 어느 누구 하나 동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아까부터 호응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신숙주를 마치 몇 번 과거의 낙방에서 미쳐버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 그저 희큰거리며 피해가고 있었다. 신숙주는 당황하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귀신이 분명할 텐데 혹시 귀신을 잘못 건드려 해가 입지 않을까? 신숙주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동자가 방긋 웃으며 공손하게 말했다. 선생님, 그런 걱정일랑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도우려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신숙주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일단 과거를 치른 다음 생각해도 될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또 과장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대로 계속 동자와 말을 나누다간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이었다. 이만 과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오늘 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동자는 그렇게 말하며 신숙주를 돌려 세웠다. 그리고 꼭 두세 걸음 뒤쳐져서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를 뒤따랐다. 동자의 걸음걸이에서는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동자는 평생 신숙주를 따라다니며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미리 가려 주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조정의 일도 동자의 말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평탄스러웠다. 심지어 신숙주가 일본에 사순이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동자가 미리 안전한 백기를 일러주어 고생하지도 않고 또 일본에서는 일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다. 뒷사람들이 신숙주를 일러 앞일을 미리 예견하는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상은 동자의 뜻에 따라 행동한 덕분이었다. 동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먹을 것도 신숙주가 먹다 남긴 것들만 조금씩 먹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의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신숙주는 동자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설령 말한다 해도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하는 심정에 속이 답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동자는 신숙주와 처음 만난 약속한 것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언제나 신숙주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안팎의 바람을 든든하게 막아 주었다. 신숙주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식들을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유언 끝에 이런 말을 남겼다. 나중에 내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반드시 그 옆에 따로 작은 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해라. 그것만이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될 것이야. 신숙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와 동시에 청색 옷을 입은 동자의 모습도 호련히 사라졌다. 그 후 신숙주의 제삿날이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제사상 옆에 작은 상을 하나 더 마련했다. 다시 아래를 쳐다보았다. 황진이가 이에 하품을 하는 척하고 기지개를 켜는 척 일부러 두 손을 들어 지족을 당겨 안으니
부족이 따라서 들어눕고 황진이를 안으며 말하였다. 아, 10년 공부 아미타불. 그리고 드디어 마음 가는 대로 음란한 짓을 하였다. 이후에 지족이 황진이에게 빠져 미쳐서는 전에 배운 학업을 하루아침에 모두 버렸다. 이로부터 절에서 무한한 놀림감이 되었는데 여러 종들이 부르기를 망석이라 하였다. 지금 풍속의 4월 초파일 망석회의 연희를 곧 이 사건이라 하였다. 그 뒤에 황진이가 화담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높은 절개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일세 고명한 선사라 추앙하던 지적도 나에게 절개를 꽂고 혹하였다. 화담 선생이 아무리 도통한 군자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어찌 등이 그 높은 절개를 지킬 수 있으리요. 하고 이에 뜻을 시원코자 가야금을 가지고 술을 빚어 화담의 집에 찾아갔다. 화담이 흔연히 맞이하기를 황진이 또 지쪽에게 한 것처럼 수작하였다. 한방에서 거처한 지 10여일에 화담이 황진이와 더불어 환담하기를 실축내지 않았으나 침석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황진이가 지족에게 한 것처럼 시도하여 백방으로 화담의 뜻을 흔들어 보려 하였으나 화담은 의연히 욕적을 바라는 모습이 그의 행동에 드러나지 않았다. 황진이가 마음속으로 저희가 필연 고향일 거야 하고는 하룻밤은 손으로 양경을 어루만지니 굵기가 쇠뭉증이 같았으나 끝내 범하지는 않았다. 황진이가 탄복하여 말하였다. 세족성사는 10년 벽을 바라보고 돌을 닦았으나 함께 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를 탐하였거늘 선생은 두 년을 한 방에 가까이 지냈거늘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니 진실로 성인이로다. 그리고 훈모하여 공경하기를 더하였다. 하루는 황진이가 화담에게 말하였다. 성도에 3절이 있는데 선생님은 아시는지요? 화담이 무엇을 일러 3절이라 하는가 하니 황진이가 대답하기를 박연폭포가 1절이요 선생님이 2절이요 제가 3절입니다 하였다.